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50대 전업주부예요. 어린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예전부터 제 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전업주부였어요. 사회에 나가 영양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무슨 전업주부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만큼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거든요. 거기엔 불쌍한 제 가정사도 한몫했어요. 저는 그리 행복하지 못한 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하셨지만 돈 버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는 분이셨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무능한 한량으로 치부하며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육아 도우미였어요. 남의 집 아이들은 열심히 돌봤지만 정작 우리 남매는 가난 때문에 방치됐었죠. 그로 인해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던 아이 때부터 밖으로 내돌려진 남동생은 학창시절부터 툭 하면 사고를 치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문제아로 자라게 되었어요. 반면에 저는 누가 말 걸어오는 것조차 경계할 정도로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죠. 남들 눈에도 잘 안 띌 정도로요. 공부도 잘하지 못한 데다 집도 가난해서 대학 진학은 언감생심이었어요. 그래도 여상을 졸업하고 운이 좋게 은행에 채용될 수 있었어요. 그때도 은행에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공무원 보듯이 하던 때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깨가 으쓱했죠. 남편과는 같은 은행에서 만났어요. 저는 일반 창구에서 근무를 했고 남편은 대출 창구를 맡고 있었어요. 무뚝뚝했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죠. 하지만 내성적인 제가 남편에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애만 태울 뿐이었죠. 그런데 저에게도 기회가 생겼지 뭐예요. 시어머니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여느 날처럼 창고에 앉아 고개 응대를 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의 차례가 되었고 저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를 했죠. 그런데 글쎄 이분이 제가 짝사랑하던 남편의 어머니였지 뭐예요. 어머님은 제 응대가 마음에 드셨는지 제게 호감을 갖게 되셨고 그 이후로 저를 보러 은행을 찾는 날이 많아지셨어요. 저만 어머님 정체를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어머님은 제게 밖에서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객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다고 거절을 했고 그제 어머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더라고요. 사실 한상준 대리가 내 아들이에요. 우리 애랑 밥 한번 먹지 않을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전 늘 멀리서 지켜만 보던 남편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얼마 뒤 어머님은 저에게 당신 아들과 정식으로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내심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면 의도하고 접근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미 시어머니께 합격 도장을 받은 터라 결혼까지 이어지는 건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연애 기간을 끝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하고도 한동안은 일을 계속하다가 첫 아이를 임신하곤 직장을 그만뒀어요. 주변에선 직장이 아깝지 않냐며 만류를 했지만 제 아이는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거죠. 다행히 남편도 제 뜻에 따라주었고요.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된 저는 얼마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후 친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동안 혼자 몸으로 생활을 꾸려가던 친정엄마가 더는 힘들어 못하겠다고 이혼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시기는 남동생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제대하고 얼마 안 돼 능력이 없던 남동생을 대신해 결혼 준비까지 엄마가 떠맡아야 했던 게 화근이었죠. 문제는 돈이었어요. 누나로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남편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던 터라 그럴 수 없었어요. 거기다 아이 키우는데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서 여유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돈 때문에 쪼들리셨고 아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은 지 능력으로 하는 거지. 지 누나는 집에 손 안 벌리고도 알아서 시집 잘 갔잖아. 당신이 너무 물러서 그래. 오히려 엄마한테 핀잔만 주기 일쑤였죠. 10원 한 장 보태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이야말로 손 벌리지 마, 집에. 돈벌이 하라고 택시 해줬더니 도대체 뭐 하고 다니길래 내 돈 갖다 쓰는데?
물어 뭐해. 보나마나 한량처럼 놀러 다니느라 그런 거지. 두 분은 그렇게 끝도 없는 싸움을 하셨고 결국 동생 결혼식이 끝나면 갈라서기로 합의하셨다고 통보하셨어요. 남동생은 올 것이 왔다며 의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혼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엄마는 살던 집을 빼서 전세 보증금으로 동생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남은 돈으로는 월세 원룸을 얻어서 혼자 생활을 시작하셨고요. 저는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이 돼서 한동안 자주 들여다보곤 했죠. 엄마는 오히려 지금이 마음도 편하고 좋다며 자주 올 것 없으니 내 가정이나 잘 꾸리고 살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이혼한 뒤 말도 없이 떠나셨고 남은 가족들은 행여 아빠가 연락을 해올까봐 전화번호까지 싹 바꾸었어요. 솔직히 아빠한테 연락 올 일은 돈 아니면 사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흩어진 채 각자의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 사이 저는 둘째 딸을 낳았고 아이가 둘이 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4살 터울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애한테 손이 많이 가는 건 똑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든든한 가장으로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아이들을 키우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나름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계속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드셨는데 복통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보니 위암이라고 그러더래요.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상태라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다고요.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는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변변한 영정사진도 없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사용해야 했죠. 빈소에 앉아 엄마의 사진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생 남편 대신 생활을 책임지느라 밤낮 없이 고생만 했던 엄마의 삶이 안타까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장모님 발인 전에 장인 어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같이 사는 동안 그렇게 고생만 시킨 사람을 찾아서 뭐 하냐고요. 남편은 알았다고 했지만 뭔가 난처한 표정이었죠. 혹시 뭐 걸리는 거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아니라며 절대 아무 일 없다고 하더군요. 장례 이튿날 밤 남편은 저와 남동생에게 더는 올 손님도 없으니 방에 가서 눈 좀 붙이라고 했어요. 빈소는 자기가 지킨다고요. 다음날 아침이 발인이라서 동생과 저는 장례식장에 딸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발인을 끝으로 엄마의 장례식은 모두 끝이 났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밤 제가 빈소를 비운 사이 밤늦게 누가 빈소에 찾아왔었다고요. 불길한 예감에 저는 남편한테 물었죠. 혹시 지난밤에 아빠가 왔었냐고요. 남편은 아니라며 아는 분이 늦게 소식을 듣고 와서 부의금만 주고 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의심이 가시지 않은 저는 혹시 몰라 남동생한테 부의금 봉투에 아빠 이름이 있냐고 물었고 동생은 봉투는 물론 방명록에도 아빠 이름은 없었다며 예민하게 굴지 말라더군요. 그제야 내가 너무 날카롭게 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희 큰애는 군대에서 영장이 나와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다칠까 상할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훈련소에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20개월간의 복무기간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낯익은 택시가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뭐 이런 몰상식한 운전사가 있나 싶어 한마디 하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차 안에 아빠가 타 있지 뭐예요. 차에서 내린 아빠는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하얗게 샌 머리에 왜소한 모습이었죠. 아빠는 저를 보며 쑥스럽게 웃더군요. 그 모습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저는 대뜸 여긴 어떻게 찾아왔냐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동네 사람들 보니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말렸어요. 하는 수 없이 친정아빠를 집에 들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오늘부터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 글쎄 이러지 뭐예요. 아빠는 거실에 당신 진보다리를 내려놓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마치 당신이 쓸 방을 찾는 눈치였죠. 뭐라고요? 젊어서는 엄마한테 빌붙어 살더니 다 늙어선 저한테 빌붙으려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족한테 거머리처럼 붙어서 피 빨고 살 생각이에요. 난 아빠 떠안고 살 생각 추워도 없어요.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 말에 아랑곳 않고는 집안을 기웃거리더니 이러더군요. 여기가 태준이 방인가? 비어있는 동안 내가 당분간 이 방 좀 쓰마.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군에 간 아들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앞을 막아섰어요. 누구 맘대로 거길 들어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저는 아빠를 떠밀고는 문 앞을 막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달려와 저를 잡아 끄는 바람에 거실로 밀려 나왔죠. 진정해. 당분간이라고 하시잖아.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순간 저를 말리는 남편이 왠지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설마 그동안 나 모르게 저 사람이랑 연락하고 지낸 거 아니야? 제가 다그치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5년 전 우연히 아빠를 만났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업무차 택시를 탔는데 하필 기사분이 아빠였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비롯해 엄마와 남동생 걱정을 많이 했다나 봐요. 그래서 소식이라도 전해드리겠다며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하더군요. 5년 전이면 엄마 장례식 전이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엄마 장례식에서 왜 뜬금없이 아빠 얘기를 꺼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아빠가 왔던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남편은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고 말았죠. 아무리 남보다 못한 사이지만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못난 남편이긴 하지만 아내가 가는 마지막 길에 인사는 하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우리 남매가 잠든 사이 아빠를 빈소에 들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장 아들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빠가 제 아들 침대에 누워 코까지 골며 자고 있지 뭐예요. 당장 깨워서 내쫓으려는데 그 순간 아빠의 왼쪽 손가락에 끼어있는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반지를 보자 마음이 흔들려서 차마 잠든 아빠를 깨울 수 없었어요. 어차피 잠든 거 그냥 내일 아침에 내보내기로 마음 먹었죠. 아들 방에서 나오니 수험생인 딸아이가 왜 그렇게 소란이냐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저는 미안하다며 안 떠들 테니 들어가 공부하라고 했어요. 요즘은 공부하는 게 벼슬인 세상이라 딸아이 눈치를 보고 살거든요. 수능시험 때까지만 꼭 참자 싶었어요. 다음날 남편과 딸아이는 각자 출근과 등교를 했고 저는 아빠와 단 둘이 남게 되었어요. 둘 다 말 한마디 없었죠. 아침 설거지를 마친 뒤 아들 방으로 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기운 빼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시죠. 이렇게 버티셔도 저 돈 없어요.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냐? 왜 네 엄마처럼 자꾸 나한테 돈돈거려? 나 너한테 돈 뜯으러 온 거 아니다. 도대체 너 내가 왜 그렇게 싫으냐? 은혁이야 하도 사고를 쳐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매도 들고 했다지만 너하고 난 그래도 잘 지냈잖아. 맞아요. 사실 저는 아빠와 특별히 부딪힌 적 없이 잘 지낸 편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엄마 편이라고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자라서 그런가 아빠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그 고생을 하는 걸 봐온 내가 어떻게 아빠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동안 아빠는 뭘 했는데요? 가장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노력이나 해봤냐고요. 엄마는 평생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느라 죽어라 일하고도 늘 돈 걱정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이럴 거면 왜 엄마랑 결혼했어요? 차라리 아빠 마음대로 한량처럼 살지.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저는요, 엄마가 불쌍해서라도 절대 아빠 못 받아줘요. 저는 그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아빠에 대한 원망을 그대로 쏟아냈어요. 그러자 아빠는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씩씩대며 아들 방을 나왔어요. 안방에 들어와 방문을 쾅 닫았죠. 하고 싶은 말을 실컷 쏟아놓고서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도 제 아빠인데요. 그러게 왜 찾아와선 다 잊고 사는 사람 속을 헤집는데요? 저는 제 마음이 불편한 것도 다 아빠 탓으로 돌렸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저녁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우리 모녀는 아무 말도 없었죠.
밥맛도 없고 아빠 때문에 불편했던 저는 먼저 일어나 딸아이 간식을 만들었어요. 10시에 자율학습이 끝나고 오면 먹일 거였죠.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아빠한테 뭔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매일 밤 10시에 저 대신 학교로 딸아이 픽업을 가달라는 거였죠. 저는 남편과 안방으로 가 한 소리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당신 왜 그래? 나 지금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만해. 그러자 남편은 이게 다 우리 딸을 위해 그러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빠한테 하는 걸 보고 딸애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한마디로 제 행동이 딸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지나치게 챙기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애정결핍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들 보기 불편하니까 제발 아빠한테 잘 좀 하라고 했어요. 뭐? 애정결핍? 그래. 나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서 그런다. 아무리 그래도 면전에 대고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야 해? 그럼 당신 속이 좀 편하니? 제 말에 남편은 저랑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시계를 보니 9시 40분이더라고요. 남편 부탁대로 아빠가 제 딸아이 픽업을 나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딸아이와 저희 아빠가 깔깔거리며 들어오지 않겠어요. 저는 불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제 표정을 본 아빠는 남편이랑 싸운 거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이게 누구 때문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게 다 불청객 같은 당신 때문이란 걸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아들 방으로 들어가 아빠 짐을 챙겨 현관에다 던졌어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 잠이 들었어요. 싫다는데도 괜히 와서 사람을 긁어놓곤. 아빠는 결국 저만 나쁜 년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한바탕 울고 일어나니 답답했던 속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니 어제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결핍이란 말에 솔직히 뜨끔했거든요. 무능한 남편 탓에 고생만 했던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고 남편과 결혼을 했고, 내 아이들은 우리 남매와 달리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라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제 입장일 뿐이었죠. 정작 남편과 아이들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한테 어제 일을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서 제 아이가 저한테 잘하길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아들 방 문을 열었는데 아빠는 이미 떠나고 없더군요. 편지와 낡은 노트만 남겨둔 채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은영아, 아빠가 멋대로 불쑥 찾아와 소란을 일으켜 미안하다. 네 말을 들으니 그동안 아빠가 네 엄마와 너희 남매한테 얼마나 부족한 가장이었는지 새삼 알겠더구나. 늦었지만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꼭 내가 믿어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편지와 함께 남긴다.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아빠는 망설임 없이 네가 태어난 날이라고 말할 거다. 그날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천사를 만나 평생의 운을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행복했다. 다만 너에게 못해준 것이 많은 부족한 애비라 미안할 뿐이다. 하지만 널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만큼은 누구 못지 않았다는 걸 네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 꼭 하고 싶었다. 아빠가 남긴 편지를 읽고 보니 가슴이 저며왔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벌인 건가 싶었죠. 그때 아빠가 남긴 노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적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노트를 펼쳐보니 제 어릴 적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아빠의 택시 안에서 방실방실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그 사진 밑에 아빠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은영이 친부를 만났다. 다행히 얘기가 잘 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영이 엄마와 은영이 앞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을 받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던가. 이제야 마음 편히 내 식구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 제 친부라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 누구에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껏
아빠가 제 친부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에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동안 갖은 눈총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택시를 끌고 전국을 돌아다녔던 이유가 저 때문이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마음이 급해진 저는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빨리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봐. 아빠가 집을 나갔어. 빨리. 남편은 서둘러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고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그렇게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왜 이제 와 찾느냐고 제 아픈 곳을 찔렀어요. 저는 남편한테 아빠가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저 모르게 감춰두었던 얘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장인어른 치매 진단 받으셨어. 당신이랑 처남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 조용히 시설에 계시다가 때 되면 장모님 따라갈 거라고 고집 부리는 걸 내가 기억 온전하실 때 잠시라도 같이 살자고 주소 알려드린 거야. 치매 있으시니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해도 기어이 끌고 가시더라.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시설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요양원에 도착하셨을 거야. 저는 안달이 난 아이처럼 거기가 어디냐고 남편을 닥달했고 남편도 위치까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당신의 마지막은 아무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나요? 저는 그 길로 남동생을 찾아가 아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남동생은 황당해했죠. 하지만 제가 편지와 노트를 보여주자 빨개진 눈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매는 전국의 치매 요양시설을 싹 다 뒤졌고 근 2달 만에 아빠가 계신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딸아이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나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기도 파주의 어느 요양원이었어요. 주차장 안쪽에 아빠의 택시가 서 있었죠. 그때였어요. 요양보호사와 산책 중인 아빠가 보였어요. 저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오는 동안 내내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이번에도 날이 선 말들만 쏟아냈죠. 누가 한량 아니랄까봐. 숨을 거면 아무도 못 찾을 곳으로 가지. 누가 이렇게 좋은 데서 편하게 살래? 저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하지만 저희 부녀는 처음으로 서로를 보고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부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죠. 엄마는 시집을 오기 전 만나던 사람이 있었대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동네 오빠였죠. 엄마는 그 동네 오빠를 무척 사랑했지만 그 사람에게 엄마는 그저 하룻밤 불장난 같은 거였어요. 얼마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동네 오빠한테 그 사실을 말했고 그는 그날 밤 몰래 서울로 도망을 쳤다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외할아버지는 서둘러 혼처를 찾았고 엄마는 등 떠밀려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대요. 엄마는 결혼 8개월 만에 저를 낳았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팔싹둥이라고 했죠. 하지만 엄마가 8개월 만에 출산을 하자 아빠는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제가 당신 딸이 아니라는 거를요. 아빠와 엄마가 초야를 치른 건 신혼 첫날이 아닌 그 후로 서너 달 뒤였거든요. 아빠는 엄마가 적어도 당신한테만큼은 용서를 빌 줄 알았대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임신을 한 채 시집 온 사실은 물론 아빠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죠. 그래서 아빠는 밖으로 돌았다더군요. 엄마를 보면 화가 나고 집에 정이 붙지 않았으니까요.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어린 저를 보니 그럴 수 없었다더군요. 그렇게 아빠는 가슴으로 저를 품었던 거였어요. 저는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함께 살면서 혼내달라고요. 게다가 딸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찾으니 제발 같이 가자고요. 그동안 꿈쩍 않던 아빠는 제 딸 얘기가 나오자 진가방을 꾸리시더군요. 이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나 봐요. 그렇게 저는 아빠를 모셔올 수 있었어요. 솔직히 어색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떨어져 산 세월이 있으니까요. 아빠는 매일 밤 아빠의 낡은 택시를 타고 제 딸을 픽업하러 가셨어요. 물론 운전은 제가 했지만요. 그리고 주말엔 온 가족을 택시에 태우고 기사식당으로 맛집 투어도 다녔어요. 그러는 사이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기억력이 나빠지셨고 급기야 운전하는 방법도 잊은 채 당신 앞에 있는 딸이 아닌 사진 속의 딸만 알아보게 되었어요. 저희와의 이별을 준비하게 된 거죠. 결국 아빠는 다시 요양원에 입소하셨고
입소한 지 반년쯤 된 어느 봄날 주무시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살짝 웃는 모습으로 잠을 자듯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죠. 저는 엄마의 묘 옆에 아빠를 모셨어요. 비록 한량 같은 남편이었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엄마를 아끼고 사랑했던 남편이니까요. 엄마도 그걸 알아주길 바랬어요. 저희 아빠의 낡고 사연 많은 택시는 현재 동생네 주차장에 있어요. 남동생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거기에 가져다 놓았거든요. 어린 시절이 떠오를 때마다 운전석에 앉아본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오늘은 동생네 찾아가 아빠 택시에 앉아봐야겠어요. 오늘따라 아빠가 그리워지네요. 아빠,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혼자 짐 지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세상의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